죽고 싶어? 오늘 그냥 조용히 웃기만 하라고 했지? 등 뒤에서 들려온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평생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의 멱살을 쥐고 있는, 잠시 후면 내 사위가 될 놈이 보였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굶주리며 딸을 키운 60년 세월의 의미는 그 순간 명확해졌습니다. 내 딸을 지키는 것, 저 괴물로부터, 지옥이 될 이 결혼으로부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언제 뿌려졌던 걸까요? 답을 찾으려는 듯 기억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오던 오후였습니다. 나는 며칠째 잠을 설쳐가며 포장한 예단함을 마른 수건으로 쓸고 또 쓸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자개장 위에 곱게 쌓인 비단 예단함들. 저것들을 채우기 위해 내 청춘이, 내 무릎이, 내 허리가 어떻게 닳아 없어졌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시장 좌판에서 언손을 불어가며 푼푼히 모은 돈, 그 모든 세월의 무게가 저 비단 보자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휴, 우리 사부인,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하셨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까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사부인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웃음이 새어나왔죠.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딸이라고 어디 가서 기죽을까봐, 모자란 어미 만나 고생만 한 내 딸이 시댁 가서 대접받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이지 이를 악물고 준비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까까머리 남편은 나를 보며 하얗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보고 있어? 우리 딸 드디어 시집가. 그것도 저렇게 훤칠하고 번듯한 신랑 만나서.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혼자 이 기쁨을 다 감당하기가 벅차. 사진 속 남편에게 중얼거리다 보니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딸과 예비사위가 함께 찍은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내 딸 지혜 옆에서 민서방은 참으로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게 서 있었죠.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 번듯한 직업, 누가 봐도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반듯한 외모, 그리고 내 앞에서는 깍듯하기 그지없는 태도까지,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윗감이었습니다. 저런 사내라면 나처럼 고생만 하다간 인생이 아니라 평생 사랑받으며 호강하며 살 수 있겠지. 나는 사진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만 하면 됐다. 내 평생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이름에 나는 버선발로 달려가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밥은 먹었고? 응, 엄마. 방금 먹었어. 엄마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꼭 한숨을 꾹 눌러 삼키는 사람처럼요. 그럼 엄마야 잘 챙겨 먹지. 그나저나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결혼 앞둔 신부가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인데.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봐.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하긴 일생일대의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오죽 긴장될까? 나도 지혜를 가졌을 때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었지. 나는 딸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다들 그런 거야. 예쁜 드레스 입을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섭기도 하고 민서방이 옆에서 잘 챙겨주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딸은 금세 아무렇지 않다는 듯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민수 씨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엄마는 걱정도 팔자야. 아참 엄마. 지난번에 민수 씨가 사다 드린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지? 딸은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 미세한 균열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다. 저렇게 사위를 챙기는 착한 딸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어휴, 그럼.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매일 쳐다만 본다. 우리 민서방, 속도 어쩜 그리 깊은지 몰라. 장모 건강까지 챙길 줄 알고. 다행이네. 그럼 엄마 나 지금 잠깐 나가봐야 해서. 이따 저녁에 또 전화할게. 그래, 우리 딸.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햇살은 어느새 기울어지고 예단함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기 그지없던 비단 보자기가 어쩐지 차갑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 트는 것을 나는 그저 기분 탓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 뒤 예비사위인 민수가 저녁 식사를 하겠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양손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와 값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곧 있으면 장인어른 제사라고 들었습니다. 약소하지만 이걸로 제사상 차리는데 보태셨으면 합니다. 아, 이 남자.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을까? 죽은 남편의 제사까지 기억하고 챙기는 사위가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감동해서 민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민서방. 뭘 이런 걸 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정말 고맙네, 정말. 별 말씀을요. 이제 저도 어머님 아들인데 당연히 해야 할 도리죠.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평생의 요리 솜씨를 다 발휘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이며 잡채며 온갖 전이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민수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진수성찬입니다. 지혜가 왜 그렇게 어머님 음식 솜씨를 자랑했는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식사 내내 지혜와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었고 내 고생담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연신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경계심을 다 풀고 정말 아들 하나가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오자 민수가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지혜가 신혼집 들어올 때 혼수로 해온다는 그 소파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봐둔 이탈리아 제품이 있는데 지혜가 자꾸 국산을 고집해서요. 아무래도 집안 전체 분위기랑은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말은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봐둔 것, 그것은 상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나는 이미 딸과 함께 백화점을 몇 번이나 돌며 예산에 맞춰 가장 좋은 것으로 소파를 골라둔 터였습니다. 아, 그랬나? 지혜는 나랑 같이 보러 다닐 때 지금 고른 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던데. 지혜가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자는 가구 보는 눈이 남자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뜻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어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과일을 한 조각 집어 민수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하긴 남자가 더 그런 걸 잘 알지. 민서방이 알아서 좋은 걸로 하게. 우리 지혜야, 민서방 뜻이라면 뭐든 다 좋다고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내 입이 썼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위의 당당한 모습이 믿음직스럽기보다 내 딸이 그늘 아래 가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잠든 지혜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침대맡에 놓인 액자 속에서 지혜는 여전히 민수의 곁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인다고 느낀 것은 왜였을까요? 나는 딸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행복한 거지?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숨기면 안 된다. 알았지? 잠결에 뒤척이던 딸이 미간을 희미하게 찌푸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 작은 그늘이 행복의 겨운 고민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딸의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애써 외면한 채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딸 아이방에서 나온 그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잠결에 미간을 찌푸린 것뿐이야. 내가 너무 유난을 떠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안의 연기는 쉬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처럼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서늘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서늘함의 정체를 결혼식 전날 밤이 되어서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죠. 결혼식 전날 저는 딸과 함께 마지막으로 신혼집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번쩍이는 새 아파트, 평생 이런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저로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서방네 집안이 꽤 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어머, 세상에 집이 무슨 궁궐이네, 궁궐이야. 우리 지혜, 이런 데서 살게 되는 거야? 저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널찍한 거실, 대리석으로 마감된 고급스러운 벽면,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최신형 텔레비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혜는 제 옆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고 말고. 우리 딸이 이런 데서 사는데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지.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부엌이며 안방이며 구석구석을 구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비어있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라면 우리가 함께 고른 크림색 소파가 놓여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소파는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중으로는 들어오겠지? 제 물음에 지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게 엄마. 소파 바꿨어. 바꿨다고? 아니, 왜? 그게 얼마나 예뻤는데. 너도 마음에 쏙 든다고 하지 않았니? 그냥 민수 씨가 다른 게 더 좋다고 해서. 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민수의 말이 떠올라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제멋대로 소파를 바꿔버린 것이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혼수로 들어가는 물건인데 어떻게 너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민서방이 너무 제멋대로 구는 거 아니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혜는 겁을 먹은 듯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제발 별일 아니야. 나도 그게 더 마음에 들어. 정말이야. 지혜야. 민수 씨가 자기가 돈 더 보탰으니까 괜찮대. 엄마가 해준 돈으로는 어차피 그 이탈리아 소파 못 산다고. 딸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돈. 결국 또 돈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해준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그 말이 마치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돈이 사위놈에게는 그저 푼돈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파는 얼마짜리인데? 얼마냐고 물었잖니. 제 성화에 못 이겨 지혜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려던 거보다 500만 원 더 비싸대. 500만 원. 누군가에게는 밥 한 끼 값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밤새 일을 해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돈. 그 돈의 무게를 저 오만방자한 놈은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아이 몰래 부어두었던 마지막 적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뭐 하려고? 이거 깨면 500만 원은 넘게 나올 거다. 당장 은행 가자. 내 딸이 시집가서 돈 때문에 무시당하는 셔. 그것만은 못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나 정말 괜찮아. 민수 씨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닐 거야. 시끄럽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결혼식 준비나 해. 저는 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두툼한 돈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의 희생이 고작 이런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내일이면 내 딸은 저 집 사람이 되는데 시작부터 돈 문제로 밉보여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를 따로 불러내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서방, 이야기 들었네. 소파값 모자란다고. 이걸로 보태게. 민수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는 안에 내용물을 쓱 훑어보더니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돈이 모자란다고 했습니까? 저는 그냥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님이 무리하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네. 혼수는 원래 친정 쪽에서 해가는 법이야. 부족하지 않게 채워보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이걸로 지혜 기죽이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 제 말에 담긴 서늘한 경고를 민수는 능구렁이처럼 받아넘겼습니다. 하, 어머님도 참. 제가 왜 지혜를 기죽이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제 아내인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은 그럼 저희 여행 가서 잘 쓰겠습니다. 민수는 돈 봉투를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입에 발린 소리일 뿐 그 얼굴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감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내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딸의 배경, 내 딸이 가져갈 혼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 돈까지 모든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요.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모든 불안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그늘진 표정, 전화기 너머의 짧은 침묵, 값비싼 선물 뒤에 숨겨진
오만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이 남자의 탐욕과 이기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일이 맞을까?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딸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이면 제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웨딩드레스 아래 내 딸은 정말로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홀로 눈물을 삼키고 있을까요?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비극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밤새 저를 짓누르던 불안감을 걷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는 날이다. 어젯밤의 그 불길한 상념들은 모두 늙은 어미의 노파심일 뿐이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서 곱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차려입으니 거울 속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얼굴 위로 두꺼운 분칠이 어색하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초라한 어미가 아니라 번듯한 딸의 혼주로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어머 엄마, 정말 곱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지혜의 모습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드레스는 마치 제 딸을 위해 만들어진 옷처럼 꼭 맞았고 반짝이는 티아레 아래 드러난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애써 웃고 있는 딸의 입꼬리와는 달리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눈동자였습니다. 그리고 두껍게 바른 화장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는 핏기 없이 창백한 낯빛이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꼭 선녀 같네. 저는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제 손길이 닿자 지혜의 몸이 움찔하며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너무 떨려서 그래. 나 잘할 수 있겠지? 딸은 제 품에 와락 안겨왔습니다. 너무나 가냘프게 떨리는 그 작은 몸을 안고 있으니 어젯밤 저를 괴롭혔던 불안감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인데 뭐가 걱정이야. 엄마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혜는 내내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옆모습을 보며 저는 차마 정말 괜찮은 거냐고 다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모든 것이 제 기우이길, 제 딸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요. 화려한 호텔 예식장에 도착하자 사부인이 버선발로 달려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머, 사부인. 그리고 우리 아가 정말 눈부시게 예쁘구나. 하객들이며 친척들이며 다들 우리 며느리 보려고 난리도 아니다. 사부인은 지혜의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지혜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온통 지혜가 입은 웨딩드레스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을 품평하듯이 말입니다. 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저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호텔 로비 구석에서 민수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그 젠틀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잔뜩 찌푸린 미간과 신경질적인 손짓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잖아.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오늘 일을 망칠 셈이야? 당장 그 입 다물게 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찢어버리기 전에. 그 살벌한 목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결혼식 날 저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는 걸까? 민수는 전화를 끊고는 마른 세수를 하며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울리는 진동을 느꼈는지 다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순간 혐오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향해 나지막이 욕설을 읊조리더니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또 전화야?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 그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와서 이 결혼 없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해봐, 어디. 너 혼자 망신당하고 끝날 것 같아? 내 엄마, 내 그 구질구질한 집구석, 내가 어떻게 만들어버리는지 구경이나 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엄마, 내 그 구질구질한 집구석. 그 말은 분명 저와 제 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오늘 넌 그냥 예쁜 인형처럼 웃기만 하면 돼. 알았어? 괜히 쓸데없는 생각으로 판업을 생각하지 마. 이건 경고야. 전화를 끄는 민수는 분을 이기지 못하는 듯 주먹으로 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사람 좋은 미소를 얼굴에 걸고는 하객들이 있는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저게 정말 내 사위가 될 사람의 본 모습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다른 사람 이야기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내 엄마라는 말이 독침처럼 귓가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어야 할 지혜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잠깐 민수 씨 좀 보고 올게. 반지를 민수 씨가 가지고 있어서. 지혜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지혜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비틀거리며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위태로운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딸의 뒤를 쫓았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기를. 하지만 제 마지막 희망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너 정말 죽고 싶어? 내가 오늘 조용히 웃기만 하라고 했지. 민수는 지혜의 팔을 거세게 붙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수 씨, 제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사람들? 지금 그게 문제야? 내가 아까부터 계속 그따위 표정으로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신부가 어디 아프냐고, 혹시 너 이 결혼하기 싫은 거 아니냐고 묻잖아.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너무 떨려서. 민수는 딸의 애처로운 변명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드레스 위로 드러나지 않을 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거칠게 내리찍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혜는 숨을 헉하고 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악랄하고 치밀한 폭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 계산적인 악의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 민수 씨, 잘못했어, 제발. 지혜는 울음을 터뜨리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어봐. 그땐 정말 내 엄마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알아들었으면 똑바로 해. 당장 그 눈물 닦고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 지으라고. 안 그러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하나씩 부숴버릴 테니까. 민수는 주저앉은 지혜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협박했습니다. 딸의 파르르 떨리는 어깨, 고통과 공포에 질려 더 이상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그 텅 빈 눈동자. 저는 그 모든 것을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광경 앞에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주저앉아 떨고 있는 지혜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딸아이의 몸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정신 차려. 엄마야. 내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지혜는 텅 빈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공포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 꼭 수십 년 전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제 남편의 눈동자와 같았습니다. 엄마 봤어? 일어나. 우선 여기서 벗어나야 해. 어서. 나는 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았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내 딸의 영혼은 이미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딸을 데리고 비틀거리며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는 동안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문을 거칠게 닫고 잠궜습니다. 찰칵하고 걸쇠가 걸리는 소리가 세상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나는 딸을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두껍게 칠한 화장 위로 차가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검은 눈물 자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미안해, 엄마. 내가 뭘 망쳐. 망친 건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말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이 바보 같은 가시나야.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나는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품에 안긴 딸이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토해내듯 온몸을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딸의 등을 쓸어주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바로잡을 수 있어. 저 짐승 같은 놈과 그 부모에게서 내 딸을 구해내야 해. 나는 사돈에게, 아니 그 여자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제 자식이 귀하다 한들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이 상황을 보고도 자기 자식 편만 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 꺼져가는 촛불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지혜를 대기실에 남겨두고 예식장 가장 안쪽에 마련된 혼주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하객들의 얼굴이 모두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들의 축하와 덕담이 나를 조롱하는 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혼주실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민수의 부모는 다른 친척들과 둘러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는 사부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여자가 값비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매만지며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사부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신부 곁에 계셔야죠. 식이 곧 시작될 텐데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두 분만 뵙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다른 친척들은 쭈뼛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혼주실에 민수의 부모와 나 이렇게 셋만 남게 되자 나는 문을 닫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군이 우리 지혜에게 손을 댔습니다. 내 말에 민수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렸고 그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을 대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부인? 오늘 같이 좋은 날에 농담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리 민수가 얼마나 지혜를 아끼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방금 전 주차장에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민수군이 우리 지혜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협박하는 것을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그래서요? 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헛것을 들은 건가?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말씀이세요? 애들끼리 사랑 싸움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사부인,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저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여자는 팔짱을 끼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 허름한 한복과 긴장으로 꽉 쥔 내 거친 손을 경멸하듯이 말입니다. 내 마지막 희망이 그 경멸 어린 눈빛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 싸움이요? 지금 이걸 사랑 싸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 아들이 내 딸을 때렸다고요. 폭력을 썼단 말입니다. 어머, 목소리 좀 낮추세요. 하객들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죠.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민수가 그랬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네요. 분명 우리 지혜가 뭐 잘못을 했겠죠. 가만히 있는 애를 건드렸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 소파에 가만히 앉아 신문을 보던 민수 아버지가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우리 민수가 어떤 아이인데 이유 없이 폭력을 썼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혜한테 옛날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속 썩이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안 되긴요. 사부인께서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집을 왔으면 과거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남편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법을 가르쳤어야죠.
시작부터 이렇게 남편 속 썩이고 어른들한테 고자질이나 하는 걸 보니 앞으로가 아주 훤하네요. 딸 교육. 그 말이 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남편 없이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시장 좌판에서 찬밥을 먹어가며 발버둥 쳐온 내 인생 전체가 저들의 오만한 말 한마디에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그 순간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찻잔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들을 향해 나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닥치세요. 당신들이 뭔데 내 딸 교육을 운운해. 당신들 같은 짐승들에게 내 딸을 주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머리를 깎아 절로 보내고 말지.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체면도 예의도 그 어떤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아니, 내가 내 손으로 끝장낼 겁니다. 당신 아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들이 내게 어떤 모욕을 줬는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밝혀줄 테니까 기대하세요. 당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체면과 명예가 오늘 어떻게 바닥에 떨어지는지 똑똑히 구경하게 될 테니. 나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그들의 얼굴을 뒤로하고 혼주시를 나섰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내 딸을 위한,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한 처절한 복수뿐이었습니다. 혼주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예식장의 그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키자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나는 수십 년 전의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지혜가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그 밤, 나는 맨발로 뛰쳐나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읍내 병원까지 달렸습니다. 내 온몸이 흠뻑 젖어 덜덜 떨리면서도 품에 안은 딸아이만큼은 비 한 방울 맞히지 않으려 내 잠바 속에 꼭꼭 숨겼더랬습니다. 그 어린 것이 행여나 잘못될까봐 내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그 밤, 나는 하늘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는 오직 하나, 내 딸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들과 그 부모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참고 숙이며 살아온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앞길에 작은 흠이라도 생길까봐, 어미가 모자라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그래서 죽은 듯이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자들 앞에서 더 이상 착한 엄마, 순한 과부로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저들은 괴물을 건드렸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심장이라도 꺼내 씹어먹을 수 있는 어미라는 이름의 괴물을. 나는 비장한 걸음으로 신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혜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새 눈물은 다 말라버렸는지 텅 빈 눈동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딸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거친 손으로 딸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손끝에서 딸이 겪었을 공포와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지혜야. 내 부름에 딸의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움직여 나를 향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 이제 다 끝났어. 민수 씨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엄마랑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수나 파혼은커녕 앞으로 닥쳐올 보복을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가엾은 내 새끼. 나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엄마만 믿어. 내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혜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실 한편에 놓인 가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혜의 드레스 매무새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된 작은 가위였습니다. 그 서늘한 쇠의 감촉이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위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가위를 들고 다시 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혜는 내가 뭘 하려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불안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지혜야, 똑똑히 기억해. 오늘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단 하나도. 너는 그저 썩은 과일 상자에서 제일 예쁘게 빛나던 보석이었을 뿐이야. 그걸 몰라본 저들이 잘못한 거지. 보석인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흙탕물에 잠시 더러워졌다고 해서 보석이 돌멩이가 되는 건 아니란다. 엄마가 다시 깨끗하게 닦아줄게. 나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드레스가 어떤 의미인지, 내 딸이 이 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드레스를 사던 날 지혜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내 앞에서 몇 번이고 빙글빙글 돌았더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평생의 시름을 다 잊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부술 수밖에 없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니까요. 엄마가 내 날개를 다시 달아줄게. 저 더러운 새장 속에서 꺼내줄게. 나는 딸의 귓가에 속삭이고는 들고 있던 가위로 망설임 없이 딸의 웨딩드레스 가슴팍 한가운데를 찔러 넣었습니다. 서거. 질긴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대기실 안을 섬뜩하게 갈랐습니다. 엄마. 지혜가 경악하며 나를 밀쳐내려 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찢어진 옷자락을 양손으로 잡고 아래로 힘껏 잡아 뜯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흉하게 찢어져 나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살결 위로 시퍼렇게 피어오른 멍 자국. 민수의 주먹이 남긴 그 잔인한 흔적이 마치 악마의 낙인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가슴에 드러난 멍 자국을 보고는 숨을 들이켜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황급히 가리려 했지만 내가 그 손을 붙들었습니다. 가리지 마.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받은 고통의 증거고 저들의 죄를 증명할 낙인이야.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다. 나는 찢어진 드레스 위로 내가 입고 있던 고운 빛깔의 배자를 벗어 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내 몸에 온기가 남아있는 그 부드러운 옷감이
차갑게 식은 딸의 몸을 조금이나마 감싸주길 바라면서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혼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옷을 벗어 딸에게 건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불로 뛰어들 준비가 된 투사였습니다. 나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엄마 봐.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저 사람들 똑바로 쳐다보기만 해. 울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 내 뒤에는 엄마가 버티고 서 있을 테니까. 세상이 다 너한테 등을 돌려도 엄마는 끝까지 내 편이야. 알겠니? 지혜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의 불씨였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굳게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내 딸. 이제 엄마랑 같이 저 지옥 같은 무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할 수 있지?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대기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식이 곧 시작됨을 알리는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내 딸의 결혼식이 아니라 저 뻔뻔한 족속들의 가면을 벗겨낼 나의 피 맺힌 복수국의 막이. 신부 대기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 세상의 요란한 소음과 눈부신 조명이 우리 모녀를 덮쳤습니다. 문밖 복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웨딩 플래너는 엉망이 된 지혜의 드레스와 내 손에 들린 배자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신부님, 이게 무슨, 식이 곧 시작하는데 드레스가 왜 이러세요? 아이고 세상에.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수습하려 했지만 내가 그녀의 손을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내 딸에게 닿는 것조차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키세요. 네. 하지만 어머님, 이러시면 큰일 나요. 일단 드레스부터 어떻게. 비키라고 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서늘한 음성에 웨딩 플래너는 겁을 먹은 듯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내 배자를 딸의 어깨에 단단히 여며주고는 지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처럼 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자, 내 딸. 우리가 예식장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자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클래식 음악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수많은 시선들이 마치 수백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우리 모녀에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예식장을 휩쓸었습니다. 저기 신부 엄마 아니야? 왜 신부 손을 잡고 있어? 근데 신부 드레스가 왜 저래? 찢어진 것 같은데? 어깨에 덮고 있는 건 엄마 옷 아냐? 배자 같은데. 무슨 일이야? 싸우기라도 했나? 어머 세상에. 그 모든 소리가 내 귀에 똑똑히 들려왔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수군거림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더 봐라. 더 궁금해해라. 오늘 너희는 평생 잊지 못할 구경을 하게 될 테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은 한낱 가십거리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과 한 어머니의 처절한 싸움이다. 나는 텅 빈 버질로드의 입구에 섰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나는 하객석에 앉아 있어야 했고, 지혜는 제 아비 대신 오빠의 손을 잡고 저 길을 걸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딸의 손을 잡고 저 길을 걷는 것은 나여야만 했습니다. 저 길이 설령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 딸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옆에서 걷는 딸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지만 나는 그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옆에 있다. 내 심장 소리가 내게도 들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돈 내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은 까맣게 잊은 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를 발견하고는 그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달려올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 남편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막아섰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지켜봐라.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내가 오늘 낱낱이 밝혀줄 테니. 줄의 단상 위에서는 신랑인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멋쩍게 웃으며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위선자. 딸의 가슴에 멍 자국을 새겨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는 저 악마. 나는 속으로 욕설을 삼키며 그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내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던지 나와 눈이 마주친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버질로드를 걸어 단상 앞에 다다르자 예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회를 보던 남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과 어머님께서는 잠시 신부 대기실로 자리를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식 진행이.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놀란 사회자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마이너스 아마이너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은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악을 쓰며 물건을 팔던 내 젊은 날이 남편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조아리던 내 초라한 모습이, 그리고 내 딸이 태어나던 그 벅찬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노골적인 호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사돈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우아함을 가장할 여유조차 없는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민수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는지 불안한 눈빛으로 내 손에 들린 마이크와 내 딸의 찢어진 드레스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위선적인 가면을 내가 지금부터 벗겨주마.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명예와 체면을 내가 지금부터 바닥에 처박아 주마. 나는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예식장 전체가 나의 첫마디를 기다리는 폭풍전의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그 길고도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내 딸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모든 화살은 이제 시위를 떠났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나는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예식장 전체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객석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얼굴들을 그리고 그 끝에 앉아 사색이 된 채 나를 노려보고 있는 사돈 내외와 민수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 위로 내가 겪어온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귀한 걸음을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나긋나긋한 혼주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잠시 얼어붙었던 장래의 긴장감이 아주 희미하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민수는 굳었던 표정을 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역시 배운 것 없는 과부라 별 수 없군.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의 신부, 지혜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끊고 내 옆에 서 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배자를 덮고 있는 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나는 그 어깨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온기를, 내 결의를, 내 모든 것을 딸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딸을 낳고 남편을 일찍 여인 뒤 지난 30년 세월을 오직 이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언손을 불어가며 김밥을 팔았고 캄캄한 새벽길 추위를 견뎌가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밤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가며 남의 집 허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내 딸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남들 먹는 거, 남들 입는 거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도 오직 하나, 내 딸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은 숙연해진 얼굴로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오히려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동정 따위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 부조리한 세상에 진실을 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번듯하고 훌륭한 신랑을 만나 제 평생의 소원을 푸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은 인생 전부를 팔아서라도 내 딸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돈 내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시선 집중이 불편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 측에서 예단이 부족하다 하시면 제 마지막 남은 적금을 깨서 보내드렸고 신혼집 소파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제 딸이 고른 것을 포기하고 더 비싼 것을 사라고 군말 없이 돈을 내드렸습니다.
모자란 어미 만나 고생한 내 딸이 시댁 가서 돈 때문에 기죽고 사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식이 있기 불과 1시간 전에야 제 딸이 시집가는 곳이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우글거리는 지옥의 아기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쳤어요?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요? 민수의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지만 내 목소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닥치세요. 그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내 딸의 어깨를 덮고 있던 내 배자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여러분, 모두 똑똑히 보십시오. 내 외침과 함께 순백의 드레스 아래 감춰져 있던 끔찍한 흔적이 예식장의 눈부신 조명 아래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살결 위로 시퍼렇게 피어오른 폭력의 낙인. 아, 세상에 저게 뭐야? 멍자국 아니야? 어떻게 결혼식 날 신부 몸에 저런. 여기저기서 경악에 찬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상 위를 쳐다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저들의 죄를 기록하는 심판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제 사위가 될 뻔했던 저 짐승이 제 딸에게 베푼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 딸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식 직전 주차장에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흔적입니다. 나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위선과 거짓을 걷어낸 어미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그런데도 저 짐승의 어미와 아비는 이것을 사랑싸움이라 말했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거라고, 딸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한 제 탓이라고 저를 모욕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민수와 그의 부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개의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 속에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얼굴로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늙어서 노망이 났나? 그는 내게서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오해? 설명? 내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해. 나는 마이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내 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뺨을 향해 내 모든 분노와 서름을 담아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 마이너스. 살과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민수는 잠시 휘청거리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슬픈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이게 내 딸의 눈물값이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마지막 한마디가 예식장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채 바닥에 주저앉은 민수,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부모,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수백 명의 하객들.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정지된 그림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민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미친년이 어디서 감히 내 아들 뺨을 때려. 그녀는 내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하게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내 눈빛에 서린 살기에 그녀는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친년? 그래요, 나 미쳤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되고 미친년이라도 될 겁니다. 당신 아들이 내 딸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사부인? 내가 사부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대들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아가? 세상에, 뺨이 이게 다 뭐야? 그녀가 호들갑을 떨며 아들을 부축하는 동안 민수의 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단상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단상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며 나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이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당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겠어. 나는 그의 협박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소하세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 전에 당신 아들 폭행죄부터 먼저 물어야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증인과 내 딸의 몸에 새겨진 이 증거가 있는데 어느 법이 당신들 편을 들어줄지 참 궁금하네요. 내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돈과 명예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예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두 패로 나뉘어 한쪽에서는 우리 모녀를 동정하는 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민수네 집안을 욕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라도 있었는지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나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후에 허탈감과 탈진 상태가 몰려왔지만 나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지혜야, 가자. 이제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딸을 데리고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우리에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경외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식장을 빠져나가려 할 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수가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순자 씨.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혜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응? 제발 이 결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딸을 협박하던 그 악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움에 떠는 한심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뿌리치려 했지만 뜻밖에도 내 옆에 있던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사랑?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단어, 이제 듣고 싶지 않아. 내 몸에 새겨진 이 멍 자국들이 당신의 사랑 방식이라면 나는 평생 당신의 사랑 따위는 받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마. 당신 같은 놈이 함부로 불러도 되는 이름 아니니까. 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딸이, 그 연약하고 착하기만 하던 내 딸이 드디어 스스로 일어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조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호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지혜는 내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지혜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드레스 아래 드러난 딸의 몸은 가슴뿐만 아니라 팔과 등에도 희미한 멍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혼자서 감내했을까. 그것도 모르고 나는 딸의 결혼을 기뻐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약상자를 가져와 딸의 몸에 난 멍 자국 하나하나에 정성껏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내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지혜의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딸의 상처 위로 번졌습니다. 그때 지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준 사람은 세상에 엄마밖에 없어. 고마워, 엄마.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뜨거운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냄비에 앉혀 불 위에 올렸습니다. 별것 아닌 그 일상의 행위가 오늘따라 유독 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밥이 끓는 소리, 구수한 냄새. 그래, 인생은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따뜻한 밥과 소박한 나물 몇 가지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밥 먹자. 지혜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부은 눈으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오늘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아수라장, 예비신랑 폭행 논란. 나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이야기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여행 갈까?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지혜는 대답 대신 조용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극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 딸의 손을 잡고 나는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날 새로운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완벽한 사위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두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턱에서 평생을 참고 살아온 한 어머니가 딸의 짓밟힌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짓밟혔을 때 당신은 체면과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